네, 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보현입니다. 지난번 여당 주요 인물에 이어서 오늘은 그 야당의 주요 인물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즈니스 포스트의 유근영 기자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포스트 류근영입니다. 그 야당의 주요 인물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누구누구를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선까지 2년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총선은 다음 대권과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지, 다음 대선 주자로 누가 나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선수로 뛰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2년 만에 정계에 복귀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이번 총선에 선수로 뛰지는 않지만 그래도 총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안철수, 이 두 사람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황교안 대표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사실 그 황교안 대표는 그 여야를 통틀어서 한때는 대선 주자, 대선 후보 1위에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가 이제 좀 많이 변화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보수 진영에서는 아직까지는 독보적인 1위로 지금 뽑히고 있는데,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존재감을 알리긴 했죠. 하지만 사실 좀 엄밀히 좀 저희들이 보면은 작년 2월에 자유한국당 대표로 나오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인 거거든요. 엄밀히 보면 정치권 신인이라고 좀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 대표로서는 이번 총선이 그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시험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해내야 될 텐데 참 사실 지금 통합당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한국당 공천에서 굉장히 잡음이 심했었고, 통합당 내부 그 공천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그 총선 이후에까지 진정한 보수 진영의 수장으로서 대선까지 쭉 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미래통합당 내 상황과 그리고 통합당의 위성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의 상황. 이 두 가지를 보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합당 내 다른 계파들에서 지금 이번 공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 부담스럽고요. 예컨대 유승민계 이혜원 의원, 이분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배제되는 이상한 선거가 되고 있다. 김용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탈락시켰는데, 이게 황교안 대표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표를 얻을지 걱정되는 선거다라고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말은 황 대표가 총선 흥행을 저해하면서까지 자기의 보수 진영 내 잠재적 경쟁자들을 쳐냈다는 것을 애들로 비판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공천이 확정된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자들도 이제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거에서 공천에서 밀려난 사람이 당선되거나 혹은 보수표가 분산돼서 민주당 등 상대방에게 패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만큼 황 대표 입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그 목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통합당 내부는 그렇고 지금 미래한국당 이쪽은 좀 어떻게 됐나요? 미래한국당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래한국당에서 처음에 마련했던 비례대표 그 순번 명단을 보면 애초 황교안 대표와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대거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황 대표와 미래한국당 쪽 갈등이 심화됐고요. 때문에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물러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선교 대표가 황 대표가 박진 전 의원과 박형준 전 의원의 미래한국당 공천을 요구했다, 이런 뒷이야기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더 곤란한 처지에 몰아넣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좀 황교안 대표의 좀 위기, 리더십의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성교 전 대표 물러나고 원유철 대표가 이제 들어오고 공병호 전 위원장도 이제 나가고 좀 겉으로 보기엔 좀 다시 수습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봤을 땐 그 여진이 계속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수습될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좀 어떤 건지 좀 이 점을 좀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어려움들의 이면을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작년 2월에 자유한국당 대표에 오르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보면은 갓 1년 정도 정치를 한 정치 신인이라는 점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이제 정치 기반이
약하고 정치적 경험이 미숙하다는 점들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황 대표가 정치 쪽과는 코드를 잘 못 맞추고 있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황 대표를 향한 시선이 점점 안 좋게 변화해 가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정치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일을 잘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쪽 사람들 만나보면은 총선 끝나면 황교안 대표 체제가 보장된다는 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회의적 시각으로 바뀐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원내 진입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 얘기를 하면서 종로에서 이제 여론조사들을 봤는데 여론조사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이낙연 전 총리한테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그 금배지를 다느냐 못 다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그럼 여의도에서는 배지를 단 사람과 안 단 사람으로 나눠진다 뭐 이런 농담까지 나올 지경인데 그 만약 다른 지도자급 인사들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좀 선전을 하고 황 대표는 원에 이제 남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보수 쪽에 정계 개편이 좀 이루어지고 다른 쪽 인물로 이제 몰려가는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총선 이후에 오히려 더 보수 진영은 정말 태풍이 불고 회오리가 불 것 같은 이런 그 예감이 드는데 저 황교안 대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황교안 대표도 이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황 대표가 어쨌든 험지인 종로로 출마하면서 이런 결단을 내리면서 미래통합당의 공천 물갈이에는 힘이 좀 실렸습니다. 황 대표가 만약에 자기는 당선 안정권에 출마하겠다 혹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통합당 내 중진들이 자기는 편한 데 가고 나는 이렇게 험한 데 보내느냐 이렇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황 대표가 누가 봐도 험지 더 그 이상의 사지인 종로를 택하면서 이런 반발은 상당 부분 무마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단 미래통합당의 물갈이 폭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황 대표에게도 유리해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 신인인 황교안 대표가 자기 지지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이 토양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예컨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이런 거물급들이 다 빠지고 기존의 이제 기득권층인 중진 의원들이 빠지면서 그야말로 황교안 대표가 정치적 역량만 발휘할 수 있다면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새 터가 마련된 겁니다. 물론 황교안 그 대표가 굉장히 그 특유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이걸 다 휘어잡는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에 남고 원내 진출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걸 휘어잡는다. 이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그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확고한 명분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정말 장렬하게 전사하고 그 다음 행보를 노린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타당성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결코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기는 희생을 했지만 이번 총선 전체적으로는 승리를 이끌어냈다. 황교안 대표가 주역이었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 정말 황 대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판세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운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 지난 지방선거를 기억해 보시면은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완패를 했었는데 이때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판세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권 견제 심리도 작동하고 있고 그 야당 견제 심리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코로나19 변수 이런 것도 변동성이 있는 거고요. 화두가 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나 뭐 그에 따른 위성정당 추진 등 이런 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유불리가 정해질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나 진보 모두 기존의 콘크리트 지지층 외 스윙 보터라고 하는 즉 부동층에 해당하는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이 중도 확장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중도 확장성이 좀 약하다 이런 거 보면은 그 황 대표가 그동안 지나치게 그 보수적으로 좀 많이 기울어지지 않았나. 중도 쪽에서 기반이 지지가 좀 약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황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행보들이 너무 좀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가 있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총선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 황교안 대표가 사실 자기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브랜드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도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황교안 대표 하면 그저 문재인 정권 심판. 사실 이거밖에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투쟁 구호는 될지언정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나라를 맡겨도 이 정권을 맡겨도 내가 안심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지금 그 제가 생각을 해보면 황교안 대표가 이제 내놓은 게 민부론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민부론이 뭔지 그 내용이 어떤 걸 담고 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서민을 없애버리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뭐야? 서민을 다 죽여 없애겠다고? 없애 쓸어버리겠다고?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됐을 때 진보 진영에서는 서민을 위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민을 끌어안고 서민을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러니 서민들은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서민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서민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서민을 없애버리겠다. 서민을 없애고 매일 한 명씩 서민을 없애서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저쪽은 서민이 계속 늘어나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표를 많이 찍는 것이 유리하지만 우리는 서민이 줄어드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서민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그래서 서민을 없애는 정당을 하겠다. 서민을 탈출시키는 정당, 서민을 없애는 정당. 이것이 우리가 치고 나갈 바로 정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확 와닿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이렇게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으니 와닿지가 않는 거죠. 황교안 대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였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처음에 지금 고향인 경남 쪽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지금 통합당 내에서 컷오프되고 지금 선택한 것이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 을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자유한국당 대표 끝내고서 한 2년 만에 복귀를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보기에는 뭐 홍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차기에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입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 홍 전 대표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2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1위하고 표 차이는 좀 많이 나는 2위였지만 그렇죠. 많이 났죠. 예. 그 아무래도 2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발자국만 더 갔으면 대통령 됐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선거에 중독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 아마 홍준표 전 대표도 그 대권 꿈을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대구 수성을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대구의 자존심을 살리고 대구를 풍패지향으로 다시 만들고자 한다. 박근혜 정권 이후 대구로 정권을 되찾아올 사람은 이제 저 홍준표뿐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예.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풍패지향이라는 것은 한나라, 그러니까 중국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제왕의 고향, 황제의 고향이란 뜻입니다. 그 얘기를 좀 듣고 보니까 뭐 총선 출마라기보다는 대선의 출정식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대구로 출마해서 좀 많은 걸 고려했겠죠. 그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대구를 선택을 하고 거기서도 또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그 수성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좀 상징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홍 전 대표가 대구를 선택한 좀 더 깊은 뜻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한국 정치사를 보면은 이 지역적 기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선 주자급 인물들에게는 이 지역 기반이 매우 중요한데요. 과거 정치를 주름잡던 삼김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삼김도 모두 각각 부산 경남과 호남, 충청권에서 정치적 지지 기반을 지역 기반을 쌓고 이걸 토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비교적 근래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오르는데 큰 힘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아마 홍준표 전 대표는 이 박근혜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대구, 경북에서 자신이 새로운 맹주가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일단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 이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서 총선 이후 보수의 개편을 노리고 또 보수 주도권을 잡아서 대권 주자로까지 간다. 이런 수순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을 해보면은 홍 전 대표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그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서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걸 거부하고 결국 지역으로 대구 쪽으로 간 거는 이러한 그 나중의 포석, 자기의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하려는 그런 뜻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더하면은 결국 수도권, 뭐 서울 이쪽은 어쨌든 미래통합당으로 좀 불리한 지역이 맞고요.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종로에 나오니 뭐 여기 들러리를 하는 뭐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그 많은 사람 중에 원 오브 댐 뭐 이런 것보다는 자기 지역에서 확실한 기반으로 맹주가 되고 나중에 벌어질 그 보수의 개편 여기에 주도권을 잡는다. 이런 뜻이 있었던 거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애초에 홍준표 전 대표가 지역을 확정하기 전에 대구에 출마하거나 고향인 경남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전부터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자기 지지 기반을 지역적 지지 기반을 만들 생각이 있었던 거죠. 다만 홍 전 대표는 무소속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당선되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지도가 높지만 미래통합당 간판을 내려놓기 때문에 사실 득표율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영남권에서 지역구 공천에서 떨어진 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음에 낙선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선되더라도 통합당 복당하는 문제 이것도 남아 있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통합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복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총선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당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죠. 유승민 그 의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20대 총선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갈등 때문에 친박계로부터 이제 밀려났었죠. 그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대구 동구을에서 당선되고 다시 복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그 힘을 받아서 바른정당도 창당을 하게 되고 결국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뭐 이런 식으로 존재감을 나타냈죠. 뭐 홍준표 전 대표도 그와 비슷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홍 전 대표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려면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부족한 점도 있어요. 당대표도 맡고 뭐 많이 했는데 그만큼 포용력이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적되는 사항이 맞고요. 다른 지도자급 정치인들을 살펴보면은 대개 자기 계파를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홍준표 전 대표를 보면은 홍준표계라고 할 만한 사람 이게 잘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과거 홍준표계로 꼽혔던 사람들도 많이 다른 데로 갈아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홍 전 대표 캐릭터가 좋게 말하면 강단이 있고 뚝심 있고 화끈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분이 좀 독단적이라고 비판도 많이 받거든요. 그 주변 사람을 잘 챙겨서 그리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많은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란 말이죠. 당대표를 2번 지낸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항상 모두 계파 갈등이 심하고 당의 위기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당대표에 오른 거였고 당대표로서의 그 끝도 대부분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너무 강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얼핏 기억하기로는 이제 홍 전 대표가 이제 당의 대표가 되고 전 대통령들과 이제 정치계 원로들을 만나서 막 신년 인사를 다녔나 뭐 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때 딱 하는 얘기가 야당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냥 여당 쪽에서 하는 얘기 그냥 반대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오산입니다. 악수를 두는 거거든요. 좀 얘기를 해보면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눈을 감고요. 기린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이제 눈을 떠보세요. 자, 기린을 떠올렸나요, 안 떠올렸나요? 떠올렸습니다. 떠올리게 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여당이 얘기하는 것에 반대를 하면은 만약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면은 소득주도 성장은 안 된다. 이미 소득주도 성장을 자기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이걸 먼저 얘기하면 안 되고 자신의 키워드와 자신의 워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것을 뭐 시장 주도 성장, 자유 주도 성장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남의 것을 반대하는 것은 백전백패합니다. 전에 보면은 뭐 양극화 얘기가 많은데 양극화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단어를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 단어인데 모든 그 보수 쪽의 정치인들은 양극화가 없다, 양극화를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내는 키워드에 말려 있는 거죠. 양극화 얘기를 하지 말고 그 당시는 빈곤화가 있었다. 즉 중산층이 무너져 내렸다. 빈곤화가 진행됐다. 뭐 이렇게 키워드를 바꿔 써야죠. 뭐 이제 이런 예를 들 수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계속 반대만 해서는 안 되고요. 자신의 정책과 자신의 칼날을 독특한 키워드로 이제 내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대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켜볼 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에는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주목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의원 그리고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인데 이 두 사람 역시 차기 대선 주자 후보 뭐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 모두 다음 보수 주도권 노리고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대선 주자 꿈꾸고 있을 겁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되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뭐 정계 개편은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지금 보수 진영은 더 큰 정계 개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때문에 뭐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위성정당에서도 미래한국당도 뭐 문제가 많았고 뭐 총선 앞두고 뭐 합쳤다가 또 탈당했다가 또 이적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계 개편이 굉장히 태풍처럼 휘몰아칠 텐데 여기에서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보수의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패배하면서 물러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좀 전제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미묘한 갈등 앞으로 좀 보수 쪽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황교안 대표 얘기를 앞에서 했을 때 나온 얘기지만 일단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의 승산이 그리 높지는 않고요. 황교안 대표가 원내 진출을 못하면은 아무래도 주도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는 애초에 불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유승민 이 두 분도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비슷한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만 황교안 대표는 총선에 책임이 무거운 상태입니다. 지금 통합당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번 선거에 총사령관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거네요. 모든 걸 어깨에 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가 굉장히 황교안 대표한테 중요합니다. 물론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리더십, 지금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확고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도 좀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총선 결과마저 여기에 또 만약 안 좋게 나오고 거기다가 종로에서까지 패배하면서 원내 진출 못하고 원외로 남게 되고 이러한 그 나쁜 시나리오를 다 가정을 해보면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승민 의원 또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기회를 잡아서 보수 전체 개편 그리고 주도권을 잡는 이런 일을 할 텐데 두 사람 다 그냥 가면은 정치권이 그냥 오세요 그러고 받아주는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본인의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카드를 내세우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 두 사람 모두 자기 측근들을 미래통합당 내에 포진시켜 놨습니다. 당초 유승민 의원들 측근들이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대거 배제되는 분위기였는데요.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리 비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유승민계로 볼 수 있는 하태경 의원, 이분은 원래 자기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갑에 공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해훈 의원, 이분은 자기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 험지인 서울 동대문을로 옮기긴 했지만 일단 공천은 받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 동대문을이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이곳에서 민주당 공천 갈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해훈 의원으로서는 다소 유리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유승민계의 현역 의원들 그리고 원외 인사들이 상당수 공천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유승민계 이외에도 또 기존 통합당 내 의원들에서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의외로 또 지지하는 사람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바른정당을 만들면서 나왔을 때 그때 많이 참여했었던 그런 인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어쨌든 유승민 의원은 지난 그 대선 후보로서
뛰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총선 끝나고 의외로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보다는 유승민 의원은 좀 더 합리적이고 굉장히 온건하다. 뭐 이런 이미지를 확실히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좀 이런 게 좀 보이는데 안철수 대표는 좀 어떻게 좀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그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로 통합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자기 측근들을 많이 내보냅니다. 대표적으로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이분들이 이번에 통합당에 입당해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미래통합당 공천을 또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총선 이후에 이 안철수계 의원들 혹은 안철수계 사람들이 통합당에서 당선이 된다면은 안철수 대표도 보수 진영 내 주도권을 그 지분을 갖게 되는 셈이죠. 다음 보수 주도권 장악에 힘이 될 거고요. 그 안철수 대표 본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총선에 손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닙니다.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자는 내지 않기로 했는데요. 대신 비례대표에서 많은 의석을 얻는다는 목표를 이제 세워놨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비례대표 의원들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게 안철수 대표의 다음 행보를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호응을 많이 얻은 게 있는데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에 내려가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또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건 정말 대단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의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구에 어려운 데 뛰어 들어가서 그 땀을 흘리면서 의료봉사하는 그 모습이 TV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정말 좋은 이미지로 나왔고 실제 지지율도 크게 올랐었던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결국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과 이렇게 함께 연동해서 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점들은 다 좋은데 좀 저희들이 냉철하게 좀 봐야 될 게 유승민, 안철수 이 두 사람은 뭐 컨텐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독특한 게 있는데 뭔가 좀 2%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금 이걸로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정계 개편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카드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뭐 이걸 좀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총선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대선을 바라본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 대통령을 선점하는 일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이야 코로나19, 뭐 준연동형 비례자와 뭐 위성정당 창당, 뭐 이런 여야 정쟁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만 그렇죠. 곧 이 경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경제 문제는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코로나19도 보면은 옛날에는 요전에는 보건 문제였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것 때문에 주가 폭락한다 뭐 이런 식의 경제 문제로 점점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대선에서 판을 흔드는 거는 결국 경제였다. 그러니까 국민의 삶 이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 과거에 그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도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유명한 말로 결국은 승리를 이끌어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 교체기마다 가만히 생각하면 결국 핵심은 경제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IMF 위기 때 그것을 극복하면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었냐면은 준비된 대통령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 총리였고 또 뭐 법조계 엘리트였다. 뭐 이거 이회창 그 전 총재하고 완전히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명박 그 전 대통령도 보면은 기업인 출신이었고 정말 현대건설, 중동건설의 신화를 이끌어냈던 뭐 장본인이다. 이걸로 이야기를 해서 득표를 했어요. 사실 뭐 기업인으로서 건설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국가 경제를 만들어내가 이건 좀 차이가 있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엄밀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기업을 잘 만들었고 건설해서 뭐 뛰어났었다 그러면 국가도 잘 하겠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경제였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의원 그리고 벤처기업가 출신인 안철수 대표 이런 분들이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선점하는데 유리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죠. 경제 이슈 선점은 중도층을 공략해야 하는 보수 진영에서도 매우 효과적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제학 박사고 KDI 출신이고 주변에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과감한 것,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피부에 와닿는 것 이런 건 못 내세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부작용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 섣불리 무슨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 보면은 부가가치세를 얘기를 해볼게요. 부가가치세 그러면 모두 다 10%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지상 명제는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유승민 의원이 부가가치세 5% 만들겠다. 그리고 나머지 소비세를 신설해서 균형을 맞추면서 그 필요한 지역엔 더 지원해주고 아닌 데는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휴지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값을 다 싸게 해주겠다. 이렇게 만약 치고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진짜야? 이제 나는 돈은 이 정도 버는데 이제 물건값이 다 싸진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저기서 반대되고 부작용 얘기 나오면 정쟁이 일어나겠죠. 막 시끄럽고 뭐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렇게 시끄러워지면은 오히려 성공한 겁니다. 이걸 치고 나갔고 그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이죠. 이런 형태의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세금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죠? 그러면 세금이라는 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은 이제 세액이 나오는데 그동안 보면은 정치권에서는 세율 얘기만 했어요. 그냥 법인세의 최고 세율 구간을 더 높이자. 그리고 부자들한테 더 높이기 위해서 소득세를 더 다 세율 얘기거든요. 근데 앞에 X 얘기는 안 해요. 세원을 어떻게 더 할 건지 이 얘기는 안 하거든요. 얼마든지 연구해서 유승민 의원이 이런 것들을 더 개발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걸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 되면은 모두 물건 싸진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대표도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정말 벤처 기업가 출신으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었으니까 자신이 잘하는 것, 경험해 본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굉장히 그 고담 중론 여러 가지 큰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맞지가 않는 것 같은. 제가 전에 안철수 대표를 아주 전에, 그러니까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눴는데 저는 벤처기업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이런 걸 할 거면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정치 얘기하고 복지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저기 많이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왠지 자기 것으로 소화되지 못한 뭐 이런 정도에 있는 것 같은 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경제 브레인들을 차라리 밑에 두고서 그것을 깊게 논의한 다음에 리더는 키워드만 던지면 되거든요. 이런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야권에서 황교안 대표 그리고 또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 그리고 안철수 대표 이런 인물들로 야권의 유력한 인물 차기의 대선 주자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떠오를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격전지 쪽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당 쪽 입장에서의 격전지 그리고 또 야당 입장에서의 격전지 이런 것들을 좀 이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저희들이 해 나갈 테니까 많이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